하고 있었잖아. 다행이다. 어쨌든 이 ML 에디티드 저기에 들어가시면은 로지스틱 회귀를 학습하는 방법,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확률 값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거는 살짝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타이밍으로 넘기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선형 분류나 로지스틱 회계나 이런 거랑 가까운 스텝 펑션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스텝 펑션이나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선형 분류나 로지스틱 회계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 뉴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만 바꿔주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과연 적절한 액티베이션 펑션인가? 그러니까 우리 선형 분류보다는 로지스틱 회계가 더 잘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읽어봐야 알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확률값으로 하는 게 더 잘 된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계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로지스틱 회귀의 방식 혹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 요 녀석이 요 인공 뉴런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활성 함수를 써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활성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쌍곡 탄젠트 함수나 렐로 함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켜지고 꺼지는 거, 뭐 확률적으로 좀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기술적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해당 활성 함수를 쓴다. 그냥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 인공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켜지고 꺼지고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활성함수들도 있습니다. 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살짝 보시고요. 쌍옥탄제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간다는 점이 로지스틱 회계랑 비슷해요. 로지스틱 이 시그모이드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0에서 1까지 가는 데에 비해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간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어때요? 얘보다 훨씬 더 가파른 거를 볼 수 있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렐로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0으로 쭉 가다가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딱 꺾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꺾여서 올라가는 지점이 y는 x가 되는 지점 그 함수로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 값이 1이에요. 미분 값이 1인 경우고 여기는 이제 미분했을 때 0이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글씨가 좀 그러니까 한번 말로 다시 설명드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여기에선 미분이 0이고 여기서 미분이 1이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 뉴런을 가지고 우리가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하려고 딱 가지고 와봤어요. 멀티 클래스 분류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결국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0 또는 1만 결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같은 거 쓰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뭐 하이퍼 탄젠트를 쓴다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대체 이거 10개죠. 총 10개에 대한 분류를 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뉴런을 10개를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뉴런들도 보면은, 뉴런들이 막 얽히고 설킨 엄청 복잡한 실타래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옆에 있는 뉴런들끼리는 달려있지 않고요. 같은 방향으로 레이어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있으면은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눈에 있는 뉴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쪽 V1이라고 하는 위치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층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어요. 인공신경망. 뭐, artificial,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용어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 책들 같은 거 보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 요즘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쓰지 요 아티피셜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인공신경망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있는 거를 다 무시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저기 위에 있는 것만 보면은 저렇게 입력값 0번, 1번부터 784번째 픽셀까지를 전부 다 입력으로 포함하는 X라고 하는 벡터가 입력값이 각각의 뉴런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보면은 입력값이 x가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w가 하나씩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엠리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도 각각의 픽셀값 여기 픽셀값 1번, 픽셀값 2번, 픽셀값 3번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784번째 픽셀까지 이 픽셀들 각각이 뉴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력 자원 뉴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뉴런이 켜지고 꺼진 거, 검은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를 통해서 우리가 W랑 곱해진 다음에 그게 더해져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뉴런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역시도 여기가 뉴런 하나예요. 그죠? 여기가 뉴런 하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도 뉴런 하나고 이렇게도 뉴런 하나고 이렇게도 뉴런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웃하는 뉴런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멀티클래스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인공신경망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한 층에 뉴런을 여러 개를 옆으로 쭉쭉쭉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뉴런들 각각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이진 분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0 또는 1,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멀티클래스 분류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뉴런은 0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 뉴런은 1인지 아닌지 뭐 일곱 번째는 6인지 아닌지 열 번째는 9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뉴런들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들은 다 0, 0, 0, 0 이렇게 하고 1이라고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은 아 이게 6이구나라고 딱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답을 얻었을 때 얘만 그 6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얘도 높게 나오고 얘도 높게 나오고 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 나도 0이야. 그러니까 0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녀석이 나 0이야 라고 얘기하고 1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녀석이 나 1이야 라고 결정하고 뭐 8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녀석이 나 8이야 라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각각의 뉴런들은 이진분류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틀려먹는 거죠. 제대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진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진 분류를 할 때는 각각의 입력 값으로부터 0인지 아닌지를 확률적으로 결정해 주는 녀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0인지 안, 0인, 그러니까 확률 값을 정해주는 함수를 여기다가 갖다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멀티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 값을 결정해 주는 거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 또는 0을 뭐 0.9 이렇게 하면 나머지 0.1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시그모이드였으면은 우리가 1, 2,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0.3, 0.4, 0.3 이런 식으로 더해서 1이 되는 확률값, 멀티클래스 확률값 분포로 만들어주는 활성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멀티클래스에 맞는 활성 함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진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멀티클래스에 맞는 활성 함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쓰는 활성함수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로 가기 전에 이 소프트맥스가 있으면 그냥 맥스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맥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맥스를 쓸 수도 있는데 소프트맥스를 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맥스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최대값을 추출하는 거를 우리가 맥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값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활성함수를 통해서 0 또는 1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활성함수를 다 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활성함수를 다 지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덧셈을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0에서 1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막 중구난방으로 막 높게 낮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어떤 거는 뭐 플러스 30이 나오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어떤 건 플러스 뭐 40이 나오고 어떤 건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이상한 값들이 나와요. 요 값들을 우리가 로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값들을 로짓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짓 단계에서 우리가 클래스 분류,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맥스예요. 자, 우리가 이 로짓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시 뉴런의 메타포로 돌아가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그 입력 데이터가 중요한지, 입력 데이터가 켜졌을 때, 1로 켜졌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출해서 더해서 계산한 값이 여기서 나오는 로짓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 0에 가깝다는 로짓이 나오는 거고, 이게 1일 확률, 그러니까 1일 정확히 확률은 아니죠. 그러니까 0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고 1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 8일 것이다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 9일 거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온 게 로짓 값인 거예요. 왜?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나중에 지금은 잘라냈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갔을 때 그 뉴런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로짓이 크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뉴런이 켜질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로짓을 써놨잖아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신호를 받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큰 신호를 받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맥스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 로짓 값을 대상으로 맥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최대값이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방식이 뭐랑 비슷해요? 선형 분류에서 우리가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진 분류,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멀티 클래스 분류에서는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쓸게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우리가 뉴런을 J번째 뉴런이라고 했을 때 FJX가 모든 그러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총 10개의 모든 i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로짓을 구했을 때 정확히는 F라고 하면 안 되겠죠? 활성함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썸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구는 트램포스 JX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직 값을 계산했을 때 그 로직 값이 최대가 되는 J번째 녀석을 갖다가 이거는 클래스 J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멀티클래스 분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뉴런이 로짓 값을 받았을 때 그 로짓 값은 뭐예요? 그 녀석이 얼마나 활성화될 건지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한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 뉴런이 얼마나 활성화될 건지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입력 값으로부터 얘는 로짓이 40씩이나 되고 얘는 로짓이 30밖에 안 되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는 로짓이 40이 된 게 더 그럴듯한 녀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로짓 값들을 계산했을 때 그 로짓 값을 최대로 만드는 J번째 클래스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8이라고 한 여덟 번째 뉴런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전체
W0tx, W1tx 이런 식으로 클래스 0번에 대해서 클래스 1번에 대해서 쭉쭉쭉 클래스 9tx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최고가 W8이었을 때, 즉 여덟 번째 뉴런에 대해서 클래스가 8일 때에 대한 로짓이 가장 컸다면 클래스 8번으로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fx가 0보다 크면은 클래스 1, 0보다 작으면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딱딱 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죠. 맥스면은 너 해, 뭐 맥스면 너 해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는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확률 값으로 바꿔줬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 맥스는 이 맥스를 소프트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확률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확률로 만든. 맥스 값을 딱 찾는 게 아니라 확률 값으로 전환해줘요. 로짓 값을 확률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 값으로 그 로짓 값이 뭐 마이너스 20 플러스 3 플러스 30이었나 먼저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xi 여기다가 다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소프트 맥스 40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30을 넣었을 때 요거 2, 30 플러스 2 마이너스 20 플러스 2, 40 플러스 2 마이너스 20 분의 그리고 2의 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률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채워주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요게 가장 그냥 그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고 조금 심화로 들어가면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게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냐? 왜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거, 로지스 확률 값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텐데요. 쉬운 답변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확률로 변경시켜주는 게 실제 자연계의 확률 분포랑 동일하다. 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분포다. 얘네들 뭐 포화송 분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패밀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대부분의 확률 분포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로짓 값이 확률 값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지는 몰라도 어떤 가우시안 분포라면은 이 로짓 값을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 분포로 만들어준다. 혹은 포화성 분포의 확률 분포로 만들어준다. 어떤 값일지는 몰라요. 여기 있는 로짓 값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확률 값으로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스포넨셜 패밀리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우리가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더라도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값으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x 값이 있을 때 확률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뭐 해보면은 2파이 뭐 시그마 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쭉 해가지고 계산해서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식을 간단화 시키면 이런 식이 또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지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로직 값을 확률 분포로 만들 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에서 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이유는 그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확률 분포,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률 값으로 전환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로직 값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W 값이 제대로 뭐 들어가면은 어, 여기 W 값을 통해 가지고 로직 값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확률이 만들어져요. 그 확률 값이라는 거는 가우시안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포화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분포, 뭐 포화성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다른 분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생겼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가 W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6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확률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6을 6이라고 할 확률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걔네들이 가우시안이다 혹은 무슨 다른 분포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한다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확률 분포는 이 6이라고 할 확률 분포는 익스포넨셜 어쩌고 플러스 익스포넨셜 어쩌고 분자에 들어가고 익스포넨셜 어쩌고 플러스 익스포넨셜 어쩌고 플러스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W를 잘 학습하면은 자연계에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예측할 거니까 어차피 자연계에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예측할 거니까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써주고 W를 잘 학습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로짓 값을 실제 자연계에서 썼던 방식대로 학습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더.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그 모델링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6이라고 할 확률 분포가 존재할 거라면 실제 확률 분포. 그러니까 사람이 글씨를 개떡같이 써가지고 이게 6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게 6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할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가우시안으로 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익스포넨셜 패밀리로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6일 확률, 5일 확률, 4일 확률,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이 가우시안 분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6일 확률을 딱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2파이 어쩌고 분의 어쩌고 막 해가지고 이런 식의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 PDF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남는 것들만 표기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분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뭔지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로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웨이트를 통해서 학습되는 로짓이에요. 우리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덧셈 분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만 유지하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어졌던 그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얘의 확률 분포를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오분의 확률 분포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비슷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예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이 a랑 b에 들어갈 숫자를 잘 만들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분포가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선들을 막 찾다가 이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하나 찾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연계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그 6일 확률, 7일 확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들을 각각 가우시안 분포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얘가 6일 확률을 딱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 함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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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분의 익스포넨셜 함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A랑 B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확률 분포. 실제 1차 함수 형태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A랑 B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야지 저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있는 빈칸들은 뭐예요? 뭐 실제로는 원래는 뭐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어쩌고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뮤에다 제곱하면 뭐 별 짓을 다 하겠지만 그거 우리 모르겠고 그 결과물로 나온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이 가중치를 통해서 맞춰서 넣어주면은 실제 데이터 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 여기 기저에 깔려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한 설명이다. 뭐 누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딩 테스트 가거나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면접 같은 거 가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배웠나 궁금할 때.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나는 지금 그냥 그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가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에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로 이진 분류해서 확률 분포 만들어뒀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로짓 여러 개 멀티 클래스에 대한 로짓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확률 분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쉬운 설명. 그리고 왜 익스포넨셜 함수냐? 좀 더 어려운 설명은 이런 식으로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분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을 그 가정을 하고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를 가정하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채워주면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 그 이미지가 6일 확률,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이미지가 6일 확률을 표현할 수가 있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내추럴하게 이 이미지가 클래스 3일 클래스 1, 2, 3, 4라고 합시다. 클래스 3일 확률이 83%, 클래스 2일 확률이 2%, 1일 확률이 11%, 4일 확률이 4%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 그 기저에는 익스포넨셜 함수 해가지고 막 가우시안 이거 가우시안 저거 가우시안 막 더해가지고 그것분에 어쩌고 하는 거 안쪽에 뭐 잣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엔 그 형태 그 익스포넨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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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것분의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숫자가 3152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건 어려운 설명이고 쉬운 설명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멀티 클래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3, 1, 5, 2. 5가 가장 크니까 5에 대한 확률값이 높고 3에 대한 확률값이 그 다음이고 2에 대한 확률값이 그 다음이고 1에 대한 확률값이 그 다음인 그런 방식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 가장 크니까 5가 83%, 3이 11%, 1일 때가 2%, 2일 때가 4%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다 더하면은 1이 나오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더했을 때 1이 나오고 확률은 0보다 작아질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앞에서 10개의 뉴런들이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고 했고 거기서 로짓을 뽑는다고 했어요. 로짓을 뽑은 다음에 그 로짓을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6일 때가 83%가 나왔으니까 83% 확률로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로짓을 계산하고요. 로짓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고요. 로짓으로 계산한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클래스가 얼마의 확률로 정답인지를 알아맞힐 수가 있게 된다면은 더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두가 여기서 얘기했던 문제점처럼 모두가 나도 0이고 나도 1이고 나도 8이고 나도 9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네, 더해서 1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값이 그 클래스의 확률이 가장 높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하면은요 성능이 꽤 잘 나옵니다. 우리가 그 기존까지 했던 방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기존 방식이 준하게 나와요. 기존 방식 정도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원 레이어 돼 있고 뭐 프리 프로세싱을 어떠한 방식을 쓰고 안 쓰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페어와이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개를 써서 그 분류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이게 기존의 베스트 모델이었어요. 이 아, 퍼셉트론을 통해서 멀티클래스 분류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에러 레이트가 기존 베스트 모델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모델보다 훨씬 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7.6 정도인데 얘는 8.4 정도니까 이 원 레이어짜리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이런 퍼셉트럴 한층 쌓은 걸로는 다중 클래스 분류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레이어를 두 개 쌓는 방법을 만들어서 두 개를 쌓아 보니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프리 프로세싱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뭐 3.6 정도의 에러가 발생하고 동일한 프리 프로세싱 방법, 얘네들이 썼던 거랑 동일한 프리 프로세싱 방법을 썼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1.6으로 훨씬 더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리니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선형 분류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달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델에다가 W 트랜스포즈 X에다가 F를 달아주는 방식인데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 분류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형블록이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다 기억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선을 딱 하나 그어서 공간을 나누거나 이 공간에서 면을 그어가지고 공간을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선형분류기가 했던 방식들이죠. 음. 근데 이 선형분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직선이든지 평면이든지 이런 어떤 그 축에 대해서 직교하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선들이 생겨요. 분류하는 분류 경계가 생겨요. 분류 경계. 분류 경계가 선형적으로 생깁니다. 3차원보다 더 큰 공간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에서도 면, 뭐 2차원 공간에서는 선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평면의 형태로 잘라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 넌 리니어한 경우 혹은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인세퍼러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저기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분류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논리 연산자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논리 연산자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분포된 데이터를 선형 분류로 가능한가? 이게 선형 분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논리 연산의 형태로 분포된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선형 분류기를 통해서 혹은 퍼셉트론을 통해서 이런 논리 연산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리 연산자는 AND, OR, NAND가 있습니다. AND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OR도 잘 알고 있는 거죠.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고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NAND는 뭐냐?
낸드는 not end라는 뜻입니다. end를 구해 놓고요. end의 그 아웃풋 값을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not 연산을 그러니까, 수행하게 되면은 낸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저 결과를 하얀 색깔이랑 검은 색깔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엔드 연산한 거, OR 연산한 거, 엔드 연산한 거 다 표시했는데 보시면은 셋 다 선형 분류가 가능해요. 선 하나 그어가지고 우리 저기 2차원 공간에서의 선형 분류는 선 하나 긋는 거라 그랬죠. 3차원 공간에서의 선형 분류는 면 그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차원 공간에서 선 하나 긋는 걸로 선형 분류가 어렵지 않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긋고 여기 긋고 여기 그어서 각각 선형 분류가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XOR이 안 돼요. XOR 같은 연산도 실제로 컴퓨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XOR은 뭐예요? 둘이 다를 때만 1이 되는 연산인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 하나만 그려서는 절대로 분류할 수가 없고 선을 두 개를 그어서 공간을 구분해야지만은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쓰는 형태로, 그러니까 퍼셉트론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 X랑 W에다가 뭐 X는 이제 여기 AND, OR, NAND 연산할 때 각각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니까 X는 문제 없고 W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얘네가 AND 분포가 선형 분류 모델 혹은 퍼셉트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스텝 펑션으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W0가 마이너스 1.5, W1이 1, W2가 1일 때 연산을 해보면은 X1과 X2에 각각 0 혹은 1이 들어갔을 때 요거랑 곱해져서 각각 나오는 값들을 계산해보면요. AND의 연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웨이트를 갖고 있는 신경망, 그러니까 그 퍼셉트론이 있으면 인공 뉴런이 있으면은 엔드의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엔드의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연산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OR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죠. OR에 대해서는 W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X1과 X2에다 각각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OR 연산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로 좀 숫자가 더 커지긴 했지만 숫자의 절대값이 더 커지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낸드 연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XOR은 어떻게 해야 되냐? XOR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어를 두 층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 연산자 연산 수행한 결과를 수행한 결과를 다시 논리 연산자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X와 연산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뭐예요? 여러분들은 방과후 학교 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빵보드 이거 가지고 막 다이오드 끼면서 노는 거 한 적 있거든요. 뭐, 과학상자 어쩌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하면서 한 적 있는데, 그거 보면은 걔네들도 엔드, 낸드 막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XOR 회로, XOR 그 다이오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회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XOR 회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이오드 이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는 거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XOR에 해당하는 회로가 있으면 그냥 그 회로 꽂으면 돼요. AND에 해당하는 회로가 있으면 그거 꽂으면 돼요. OR에 해당하는 회로 있으면 그거 꽂으면 되는데 XOR 회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냐?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NAND 연산하는 거,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OR 연산하는 거 두 개를 각각 회로에다 꽂아요.
꽂아서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0, 0이 들어오면은 낸드 연산하면은 1, 0일이 들어오면 1, 1, 0이 들어오면 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5할 연산하면은 0, 1,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력값이 1일 때는 둘 다 1일 때는 0이 나오고요. 5할일 때는 둘 다 1일 때도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입력값에 대한 낸드 결과랑 5할 결과를 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나온 신호를 다시 엔드 회로에다가 넣어줍니다. 엔드 회로에 넣어주면 어때요? 이 입력 값이 한 번 들어왔을 때 얘네는 두 가지 회로를 일단 타요. 낸드 회로랑 OR 회로를 탑니다. 낸드 회로랑 OR 회로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회로로 들어가요? 엔드 회로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0, 0이 들어갔을 때 낸드 회로, OR 회로 딱딱 들어가고요. 이 낸드랑 OR의 결과물들이 엔드로 묶이는 거예요. 실제 입력값이 0, 0이더라도 이 0, 0이 낸드 연산한 1이랑 OR 연산한 0, 이 두 숫자가 0, 0이 낸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0, 0을 낸드랑 OR 연산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 두 녀석을 엔드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낸드 연산의 결과랑 OR 연산의 결과를 엔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입력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입력값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XOR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낸드랑 OR이랑 AND 세 개의 회로만 있으면은 XOR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건 논리 연산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고 XOR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낸드랑 OR 연산을 한 다음에 AND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앞에서 봤던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표현했던, 그러니까 인공 뉴런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달아줘서 하는 거랑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요게 없나? 여기 있구나. 레이어를 달아줘서 하는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료로 넘어왔어요. 레이어를 달아서 하는 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낸드 연산하는 거, OR 연산하는 거, 엔드 연산하는 거 각각 저기 인공 뉴런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낸드 연산이랑 OR 연산은 동일한 신호에 대해서 각각 수행한다 그랬고 동일한 입력 데이터 X1과 X2에 대해서 수행한다 그랬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물을 엔드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면은 입력값 X1, X2로 들어온 거를 H1이라고 하는 거를 얻어내는 낸드 연산이 있고요. 어, X1, X2를 H2를 얻어내는 OR 연산이 또 있고요.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H1과 H2를 AND 연산하는 녀석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단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층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레이어가 여러 개인 퍼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논리 연산 자 혹은 논리 연산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웨이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저 숫자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각각의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저 신경망은 요 조그만 신경망은 XOR 문제를 풀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XOR 문제를 보고자 했던 게 XOR이 뭔가 예쁘고 대단해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선형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봤던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2차원 케이스에서도 선형 분류가 안 되는 게 XOR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봤는데 그 쉽다는 XOR 문제 역시도 레이어를 두 층만 쌓으면은 쉽게 풀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레이어를 더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레이어 두 개만 쌓아도 우리가 레이어 한 개로만
달성할 수 있었던 성능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 보이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선형 분류가 불가능하던 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XOR 문제 같이 간단한 2차원 공간에서도 분류가 제대로 안 되던 것도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MLP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MLP는 뭐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선형으로 우리가 딱 원하는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고 그런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신경망을 여러 층을 쌓아야만 합니다.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거를 어떻게 쓰냐,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갖다 쓸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할 건지 이런 것들 우리 앞에서 머신러닝 파트 공부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고 좀 추가해야 되는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룰게요.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푼다,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신경망 아키텍처를 어떤 걸 쓸 건지를 결정하고, 뭐 세부적인 거, 활성함수 종류 같은 것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손실함수 혹은 목적함수,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목적함수를 정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학습 과정이 역전파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앞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봤던 방식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는데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조금 적용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그리고 나서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 그 인공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 딱 만들어 놓고 나면은 실제로 학습을 해보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일 레이어일 때랑은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것들 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가 대표적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그리고 과적합. 과소적합은 크게 상관없는데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적합 문제랑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이렇게를 보면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뭔지를 다룰 거예요. 데이터 종류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혹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하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스페셜티가 있어요. 이미지에 많이 쓰이는 게 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고요. 음성이나 시계열 데이터에 많이 쓰이는 게 R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ML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입력값, 특정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CNN이나 RNN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각각 잘하는 뭐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CNN은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고요. RNN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MLP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종류를 딱 보면요. 데이터를 뭐 프로세싱하는, 그러니까 전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신경망 아키텍처 종류들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네, 이미지라면은 CNN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신경망의 구조도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쓰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멀티 레이어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단일 레이어로 쓸 수도 있는데 먼저 단일 레이어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일 레이어로 보면은 우리가 뉴런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거죠. 그죠? 각각이 784개의 픽셀 입력값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딱 하나 나오는 이런 뉴런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총 10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W 값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0번째, 첫 번째는 뜻이죠. 0번째 뉴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각각의 픽셀 하나마다 웨이트를 하나씩 설정할 거기 때문에 총 784개가 있을 겁니다. 뉴런 1번에 대해서도 784개가 있을 거고, 뉴런 2번에 대해서도 784개가 있을 거고, 쭉쭉쭉 해서 뉴런 9번까지 784개가 있으니까 총 10 곱하기 784개의 웨이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이거 연산들을 각각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W01, W02, W03 쭉쭉쭉 하고 W0 784가 있고요. X1부터 X784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게 여기 있는 로짓 값을 구하는 방식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도 784개가 있으니까 1,1, W 1,2, W 1,3 쭉쭉쭉 W 1,784까지 그죠? 그리고 곱해지는 X는 동일해요. 이미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미지 동일하니까 마찬가지로 쭉쭉쭉 진행해서 W9, 1, W9, 2, W9, 3 쭉쭉쭉 W9, 784까지 진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총 784 곱하기 10개의 웨이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행렬 형태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곱해지는 게 첫 번째 그 0번째 뉴런의 로짓이라는 걸 알고 있죠. 첫 번째 뉴런 1에 대해서랑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뉴런 그 1 뉴런 1에 대한 로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걸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행렬과 벡터의 곱에서 곱해지는 순서가 얘랑 얘 이런 식으로 위에서 따로따로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5, 0부터 5, 9까지 하나의 벡터로 한꺼번에 연산돼서 나온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인 거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 따로 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이거 웨이트를 아예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웨이트 매트릭스에다 곱해주는 형태로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선형대수학적인 표현 방식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선형대수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컴퓨터에서는 연산 단위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쓴 선형대수학 수식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연산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각각 연산을 따로 해야 돼요. 784번 곱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산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행렬과 이 벡터 사이의 곱 한 번에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유닛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할수록 연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얘기고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10바의 1짜리 벡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레이어가 두 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고 우리가 중간에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네요. 100개 유닛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게 10 바이 784가 아니라 100 바이 784에 100 바이 784에 행렬이 될 거고 뒤에는 784 바이 1짜리 벡터가 될 거고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100 바이 1짜리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2번은 100개로부터 10개로 가니까 10 바이 100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뒤에 100 바이 1짜리 요번에 입력값 들어가는 거 아니죠? 중간에 있는 h 요거 히든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입력이랑 출력은 보이는 데 비해서 요거는 숨겨져 있죠. 그래서 히든이라고 불러요. 은닉층 뭐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어쨌든 이 h라고 하는 벡터가 100 바이 1짜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여전히 10 바이 1짜리도 결국 10개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으로 나와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는 연산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멀티레이어의 연산을 우리가 행렬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설정하고 뉴럴 아키텍처 우리가 배운 게 MLP밖에 없어서 MLP 연산 어떤 식으로 행렬로 표현하는지 알아봤고, 그러고 나서 다음 차례는 뭐예요? 손실함수 혹은 목적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의 목적 함수는 손실 함수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최소화해야 되는 대상들을 목적 함수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목적 함수로 쓰기 때문에 그냥 손실 함수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손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소화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하면은 최대화해야 되는 것도 최소화해야 되는 것도 둘 다 부를 때 목적 함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적화의 목적이 최소화할 수도 있고 최대화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때 손실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적 함수로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최소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최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나 이런 거에 정의된 것들을 봐도 그냥 로스로 간단하게 갖다 쓰는 편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깊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적 함수 쓰는 게 맞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손실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손실함수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적어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나 서머 스퀘어 에러 혹은 민 스퀘어 에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는 이유가 서머 스퀘어 에러 혹은 민 스퀘어 에러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서머 스퀘어나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문제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리그레션 할 때. 반면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어, 분류 모델 학습할 때 이것도 좀 머신러닝 토픽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만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y 값 실제 정답 값이 있고 내 모델이 예측한 y 햇 값을 이용해서 이상한 수식을 풀거든요. 이상한 수식을 풀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상한 수식을 왜 푸냐를 알려면은 머신러닝 토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요. 그 정답을 마치 확률의 최대화와 동일합니다. 요거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랑 이 정답을 마치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로지스틱 회계 같은 거 얘기할 때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1일 확률, 0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들 학습을 어떻게 하냐? 여기 적어주는 정답을 맞춘 확률, ML2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멀티클래스 학습에서도 저런 ML2를 통해서 학습하게 할 때, 그러니까 정답을 맞힐 확률이 커지도록 학습을 할 때, 어, 수식 전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학습하는 방식, 그러니까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수식을 쭉 전개해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요거 요렇게 적혀 있는 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거랑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게 되면은 길어가지고 제가 그 머신러닝 쪽 토픽이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세 명한테 네 명한테 세 명한테 물어보면은 잘 알려줄 겁니다. 수업을 잘 듣는 친구들이니까. 아무튼 기억나죠? 기억나죠? 오, 정말 잘 알려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클래스에 대한 정답 확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어떤 로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L2를 통해서 식을 전개하다 보면 튀어나오게 되는 녀석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이 타겟 정답이 있고요. 소스 그 우리의 예측값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있고 y 햇이 있는 거죠. y랑 y 햇이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y 햇은 딱 정답을 원합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답에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합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정답과는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답에 대해서 77%, 뭐 11%막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크로스 엔트로피 타겟이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일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타겟이 정답이 y가 1일 때 y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일 때는 그냥 다 사라지고요. y가 1일 때만 살아남아요. 그죠? y가 1일 때만 원합 벡터이기 때문에 0일 때는 그냥 다 0 곱해지면 뭐 뒤에 있는 게 뭐든지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만 어떤 값이 되냐? S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Y 햇 값이 되는 거죠. Y 햇 값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로그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1인 위치. 나머지 0인 거는 다 사라질 거니까. 0인 거는 사라질 거니까 얘가 1인 위치에서 요거가 마이너스 로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775, 0.77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워스트 개수는 뭐예요? 내 y 햇이 진짜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은 저 위치에 마이너스 로그 0이 들어갈 거고 내 예측이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1이 되겠죠. 로그 1이 얼마예요? 0이죠. 로그 1 0이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는 0이고요. 로그 0 얼마예요? 이게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함수가 있는데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0일 때가 플러스 무한대고 1일 때가 0이 그런 순실함수가 되기 때문에 저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답인 클래스에서의 확률 값들을 1에 가장 가깝게 맞춰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되고 여기 세 명한테 잔뜩 물어보셔도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 맥시멈 라이클드 에스티메이션 수식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은 나오게 되는 수식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실함수를 그렇게 정의하고 나서는 최적화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최적화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부분이고요. 어, 이 실제로 학습할 때는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어떻게 신경망에 적용시킬 건지가 메인 토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건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어, 신경망,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메인 토픽이 되는 거예요. 자, 경상화법을 잠깐 기억해 보면은 경상화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아무 함수 fx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값을 이용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점점 그 fx 값이 작아지는 위치로 점점 이동시키는 방식을 이 경상법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멀티레이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볼게요. 멀티레이어에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우리가 뭐 순시함수로 아까 플러스 엔트로피를 그렇게 강조해놓고 서머스퀘어 에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머스퀘어 에러가 수직 전개가 쉬워요. 그러니까 미분하거나 이런 거 볼 때 쉬워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뭐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해도 동일합니다. 과정은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까지 봤을 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멀티레이어라 그래도 뭐 두 레이어밖에 안 썼죠. 뭐더 깊게 쌓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레이어 두 개만 쌓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의 학습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당연히 써야 되고요. 편미분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합니다. 요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공식경망 구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x1과 x2가 입력값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곱해져 있는 w1, w2가 있고 그거를 계산해서 g1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활성함수 f를 통해서 h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즉 g1은 로짓이고요. h1은 액티베이션이 끝난 값이에요. 그러니까 f 로짓 값이에요.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 함수에 들어갔다 나온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H1과 H2, 활성 함수를 거치고 나서 나온 H1과 H2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이어에서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G3랑 G4가 있고,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이 로직 값들 가지고 확률 분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활성 함수가 아니라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어요. 분류 모델이었다면. 근데 이거 지금 분류 모델이 아니라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F라고 하는 활성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네,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부분이 소프트 맥스일 수도 있고 그냥 F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프트 맥스는 보통 분류할 때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성스퀘어 에러를 쓰기 때문에 분류 모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맥스는 안 쓰고요. 그냥 일반적인 활성함수를 쓸 수 있고 리그레션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의 대상이 되는 y-값의 분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한다면은 이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 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시그모이드는 0에서 1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활성함수를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안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시를 상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도 G3에서 G3, G4에서 Y1 헷, Y2 헷 갈 때도 어떤 활성함수 F를 거쳐서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풀어서 쓴 거는 원래 여태까지 막 연산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야지 컴퓨터에서 연산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풀어 쓴 이유는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수식 미분해가지고 보여준 그 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서 씁니다. 실제로 수학을 하기 위해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로스 함수 혹은 에러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저 로스 함수는 서머스퀘어 에러를 갖다가 쓸 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여기 y랑 여기 y가 각각 벡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는 2분의 1 시그마 y1 햇 마이너스 y1 제곱
요것도 i 번째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 더해야 돼요. i는 1부터 2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 있는 y가 y1과 y1, y2에 이 y 해시 y 이렇게 되어 있고 y도 y1과 y2로 이런 식으로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에러 함수도 실제로 벡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개를 해서 정의한다면은 summation yi hat 마이너스 y i 이런 식으로 i는 1부터 2까지고 몇 번째 데이터인지 가지고 뭐 전부 다 더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만 써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1번부터 n번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 에러가 정의되어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저 에러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W들을 업데이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뒤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W5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러를 W5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봤지만 요게 2분의 1 썸메이션이니까 Y1 hat 마이너스 Y1 제곱 플러스 Y2 hat 마이너스 Y2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W5로 미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식이 전개되는 거는 W5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요. y1 hat, y2 hat을 보면은 일단 y1 hat을 보면은 y1 hat이 g3를 f에다가 집어넣은 활성함수 f에다 집어넣은 함수가 y1 hat이 되고요. 이 g3라는 건 다시 풀었으면 뭐예요? w5h1 플러스 w6h2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는 거죠. 자, 우리가 함수 안에 어, y1이라고 하는 게 fg3라고 되어 있는데 g3가 사실은 W5로 전개될 수 있는 함수인 거예요. 이런 거 함수 안에 함수 있는 경우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식이에요? 우리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하는 거 대충 어떤 거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요거를 미분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 문자 처리하죠. t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먼저 미분을 해요. 이 t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의 미분 값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 미분을 합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런 방식 말고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뭐가 라이프니츠고 뭐가 뉴턴 방식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그 미분의 표현 방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요 방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t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dt 제곱을 dx로 미분하는 거지만 이 dt 제곱을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러니까 t 제곱을 미분하는 형태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를 미분해서 넣어줬었죠. 그 t를 미분해서 넣어주는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요거 자체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줬습니다. 그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분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저렇게 하고 싶었던 t 제곱을 x로 원래 바로 미분하고 싶었는데 그 x를 바로 미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관계가 사실 반대인데 선후 관계가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려고 봤더니
t 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해 놓고 그거를 미분하는 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하려고 봤더니 t를 우리가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t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t 제곱을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분해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저런 형태로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어도 값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기 제곱이 사라졌네. 이렇게 넣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dt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 놓고 보니까 t제곱을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너무 쉽죠. 2t라고 쓸 수가 있고요. 2t에다가 t는 요거를 집어 넣으면 되고요.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것도 t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치환했던 거니까 뒤에다가 요거 미분해서 넣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고 그거를 g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g에다가 t로 바꿔주는 거예요. t가 fx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g fx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하는 건데 우리가 요게 뭔지 모르니까 g에다가 fx를 넣었을 때 x에 대한 함수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 fx를 t로 치환하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다시 풀었어요? dt를 하고 dt에다가 dx를 하는 걸로 바꿔 쓰고 다시 t를 fx로 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에 함수 이분할 때 x제곱 플러스 2x를 제곱한다고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할 때 여기 있는 걸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 그게 바로 이 G 안에 있는 fx를 한 덩어리 취급해서 이 x제곱 플러스 2x를 하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를 미분한 거, 2x 플러스 2가 뒤에 곱해지는 게 이렇게 한 덩어리 처리해서 미분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주는 방식이 왜 튀어나왔냐. 애시당초에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가지고 저 미분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함수 안에 함수 미분이니까 덩어리를 취급해가지고 미분 한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덩어리를 미분해서 뒤에다 곱해주고 하는 방식이 애시당초에 이런 방식의 생각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에러 함수를 다시 쓰면은 y1 마이너스 y의 1의 제곱 플러스 y2 햇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W5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봤을 때 D3는 W5 H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함수 안에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 에러 함수는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한 함수예요? 에러 함수는 다시 말해서 y1 햇에 대한 함수로 써져 있죠. y1 햇이 입력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y1 햇은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한 함수예요? G3에 대한 함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G3는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한 함수예요? W5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러 함수를 W5로 미분을 하고 싶어요. 한 번에 미분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에러 함수는 그 자기 자신을 덩어리로 봤을 때 Y에 대해서 Y1 햇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Y1 햇은 다시 말해서 G3에 대해서 미분이 돼야 되는 친구고요. G3는 다시 말해서
W5에 대해서 미분이 돼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도 돼요.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거 곱해주고 안에 있는 거 곱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다 적었던 함수 안에 함수씩 왜 그런 식으로 나오냐? 왜 덩어리로 본 다음에 미분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거 미분해서 옆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뒤에다 곱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치환하는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딱 전개가 됐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 가지고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을 계산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에러 함수를 복잡해요. 원래 에러 함수 여기에다가 이거 FG3 넣어서 전개하고 G3 안에는 요거 넣어서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쭉 풀어 쓴 다음에 미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덩어리째 취급해서 전개하는 방식이 훨씬 더 미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안에 함수 미분법, 요거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왜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얘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막 이렇게 쭉 하면서 쭉 미분 전개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각각이 어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거를 얘는 얘로 전개하고 얘는 얘로 전개하고 얘는 얘로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쭉 풀어서 쓴 다음에 나중에 약분되는 거 약분했을 때 오리지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에러 함수를 W5로 미분하는 요걸로 변형만 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이 에러 함수가 y1 햇뿐만 아니라 y2 햇도 입력값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y2 햇도 입력값인데 왜 우리가 무시해요? W5랑은 전혀 상관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W5,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하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항들이 x에 대한 항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y는 그냥 숫자 취급하겠죠. 편미분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W5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했는데 W5는 Y2 햇을 구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Y2 햇을 구하는데 만약에 함수 안에 함수 그 연산 전개를 쭉 해가지고 Y2 햇 연산하는 그 과정에 W5가 들어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W5 안 들어가 있으니까 Y2 햇에는 그래서 Y1 햇에 대한 그러니까 에러 함수가 Y1 햇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Y2 햇은 필요가 없어요. Y1 햇은 G3밖에 없으니까 G3가 입력값이고 G3도 W5, W6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지금 W5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나머지는 숫자 취급이에요. 편미분하니까. 숫자 취급이기 때문에 W6나 뭐 이런 거는 다 상관없고 W5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G3를 W5에 대한 수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함수 안에 함수 미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러 함수 안에 에러 함수가 y1 함수로 써져 있고 y1 함수가 g3에 대한 함수, g3에 대한 함수가 w5에 대한 함수로 써져 있으니까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로 써져 있으니까 에러 함수를 y1으로 미분하고 y1 안쪽에 있는 y1을 다시 그 안쪽에 있는 g3를 미분하고 g3 안에 있는 w5로 미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계산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냥 원래 알던 대로 하면은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뭔 방식이에요? 그래디언트를 계산해 놓고 나면은 우리가 W5가 저 에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한 정도가 있는 거죠. 그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에러를 덜 만드는 방향으로 W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최소값을 얻어내도록 에러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W 값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떠올리면은 뭐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보면은 W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세 개, 뭐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가 여러 개죠. 한 개, W5만 있는 게 아니라 W6, 7, 8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뭐예요? W1, 2, 3, 4,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W5, 6, 7, 8은 5, 6은 Y1 해세만 들어가고 7, 8은 Y2 해세만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 안에 함수로 표현했을 때 연결이 끊겨요. 그죠? 에러 함수가 Y1에 대한 에러 함수만 Y1 해세에 대한 에러 함수만 계산하면 되는 녀석이 이렇게 두 개. Y2 해세에 대한 에러 함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이렇게 두 개로 아예 그냥 구분이 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W1, W2, W3, W4는 다르다. 왜? 얘네는 H1, H2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W1, W2를 통해서 H1을 구했다. 그럼 H1은 양쪽 다 들어가죠. Y1 핵과 Y2 핵 구하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스럽습니다. 근데 복잡스럽다 그래도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쪼개놓고 나면요. 덧셈으로 쪼개놓고 나면은 우리가 식을 쪼개서 쓸 수 있어요. E1, Y1 햇을 예를 들어서 2분의 1 Y1 햇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쓰고요. E2 Y2 햇은 2분의 1 Y2 햇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fx 플러스 g 이렇게 좀 fx 플러스 gx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fx 미분하고 gx 미분해서 더하죠. fx의 미분 플러스 gx의 미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러 함수가 E1과 E2의 덧셈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미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y1 햇 방향으로 y2 햇 방향으로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y1 햇만 볼까요? y1 햇만 보면은 y1 햇이 네. y1 햇이 에러가 y1 그러니까 에러 1이 y1 햇에 대한 함수고 y1 햇은 저 뭐예요? y1 햇으로부터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w1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y1 햇 연산에 참여하는 게 g3가 있고요. g3가 W5, H1, W6, H2인데 W1이랑 관련되어 있는 W1 함수 안에 함수로 쭉 타고 들어가서 W1을 만날 수 있는 거는 H1이에요. 그죠? W5 여기서 끝나는 거고 W6도 끝나는 거고 H2도 끝나는 거고 왜냐면은 W1으로 못 가니까 W1으로 갈 수 있는 거는 H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3는 H1에 대한 함수로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H1에 대한 함수는 G1에 대한 함수를 써주고 G1에 대한 함수가 드디어 W1에 대한 함수로 써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각각을 현미분 값들을 넣어주면은 됩니다. 또 E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넣어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W1이 H1으로 돼가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지만 둘 다 반영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W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됩니다. 저 백프로파게이션은 뒤쪽부터 연산을 하게 돼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뒤쪽에 5, 6, 7, 8 계산할 때가 훨씬 더 쉽잖아요. 훨씬 더 쉽고 막 연산에 덧셈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쉬울 뿐더러
실제로 계산해 볼 때도 보면은 여기 E1을 Y1 햇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나 Y1 햇을 G3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W5나 W6, W7, W8 같은 거 연산할 때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죠?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뒤쪽에 간단한 연산을 하면서 얘네들을 연산해 놓으면은 이 앞쪽에 있는 웨이트를 갖고 와서 업데이트를 할 때, 백프로페이션을 할 때, 그레이던트 센터 할 때, W1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때 보면은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들만 연산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W1들에 대한 연산이 더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연산하면서 복잡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뒤쪽부터 수행하게 되고 그게 백프로파게이션 뒤에서부터 정보가 점점 에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값 넣어주고 W를 곱해가지고 연산하는 거를 피드 포워드라고 하거든요.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정보를 넣어서 앞으로 쭉 흘려준다는 개념. 아하. 정보를 넣어서 쭉 흘려준다는 개념으로 피드포워드라고 하는데 반대로 에러가 계산되고 나서는 뒤로 흘려준다는 의미에서 역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백프로파게이션 뒤에서부터 정보를 흘려준다. 네. 그래서 피드포워드 해서 정보를 계산하고 나서 에러가 계산되면은 그거를 다시 역전파로 뒤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흘려주는 역전파 과정이 돼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과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딥러닝 모델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중간에 네트워크 구성이 이런 식의 MLP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변형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남은 부분 마무리하고 CNN과 RNN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그 딥러닝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모델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거라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